어느 어두운 저녁, 재정착 주택에 사는 영웅과 지창 부부의 집거실은 은은한 노란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무거운 공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려슈우세가 넘은 마른 체형의 혜수 씨는 탁자 옆 나무 의자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아내 나니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지창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것도 없이 먹고 자기만 하면서 어지럽히기만 하시네요. 집도 좁은데 두 분까지 계시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혜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하지만 피곤함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영웅이 집이고 우리는 갈 곳이 없단다. 지창은 더욱 화가 나 비웃듯 말했습니다. 패 끼치기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제가 왜 두 분을 모셔야 하는데요? 나니 씨가 말하려는 순간 혜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고 고된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렴. 부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했고 늙어서는 의지할 곳이 필요하단다. 만약 불편하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마. 그때 방에서 나온 영웅은 이 대화를 듣고 중지하려 했었습니다. 지창, 그만해. 부모님은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 계시는 거야. 내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잖아.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너무 심한 말은 하지 마. 지창은 차갑게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말 참 쉽게 하네. 그럼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날카로운 말은 마치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혜수 씨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혜수 씨는 천천히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영웅아. 우리가 떠나마.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영웅은 혜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니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잘 지내면 우린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네 가정이 평안하기만을 바란다. 영웅은 입을 열려 했지만 혜수 씨의 단호한 눈빛의 말을 멈췄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창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차갑고 후회 없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수 씨는 짐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고 나니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지창은 표정 없는 얼굴로 서 있었지만 양부모를 바라보는 영웅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집을 나선 혜수 씨와 나니 씨는 낡은 옷 몇 벌이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굶주린 아이 영웅을 구해주고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저녁 무렵 버스를 타고 도시를 떠나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작고 허름한 집을 빌렸습니다. 집 안에는 낡은 나무 침대 하나와 간단한 조리도구, 몇 가지 생활용품만 있었습니다. 첫날 혜수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됐어.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살 수 있잖아. 나니 씨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만 건강하면 우리끼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후 혜수 씨는 시장 근처 가게에서 주차 관리 일을 시작했고 나니 씨는 집 근처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혜수 씨는 등잔불 아래 앉아 구겨진 잔돈을 세며 말했습니다. 됐어. 내일 영웅이 아들 선물 사서 보내줘야겠어. 과자 좋아하는데 요즘 아무것도 못 보내줬잖아. 나니 씨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보내주세요. 설도 다가오는데 힘들더라도 아이에게 기쁨을 줘야죠. 그 시각 도시의 넓고 쾌적한 영웅의 집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은 양부모를 떠나보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 고아로 떠돌다 혜수씨 부부에게 거둬졌고 그들의 보살핌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지만 아내의 비난 앞에 당당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보, 부모님 가시고 나서도 빚은 그대로잖아. 그분들은 당신 친부모도 아닌데 집세, 생활비 다 내가 감당해야 하잖아. 지창은 영웅이 양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하려 하자 소리쳤습니다. 영웅은 애써 설명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잖아. 당신이 보고 싶으면 가서 살아. 난 안 말려. 지창은 옷가지를 의자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냉랭해졌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영웅은 관계를 회복하려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혜수씨 부부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었고 늘 그의 가정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나니 씨는 직접 만든 떡을 바나나잎에 정성껏 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체국에 가서 영웅이 아들에게 보내주세요. 언제쯤 손자를 다시 볼 수 있을지. 혜수 씨는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먹을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시골에서 보내온 꾸러미를 받을 때마다 영웅의 아들 꼬마는 기뻐했지만 지창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걸 보내서 저렇게 가난한데 자기들 걱정이나 할 것이지. 참 답답하네. 그런 차가운 말들은 혜수씨 부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자식과 손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족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영웅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어느 날 영웅은 회사가 파산하고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창 역시 전문성부 족과 동료와의 잦은 다툼으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안에는 이제 한숨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저축은 바닥났으며 은행빚 독촉이 쏟아졌습니다. 영웅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때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이사날 지창은 거실 한가운데 노인 의자에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애썼던 건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영웅은 아무 말 없이 남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좁고 어두운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안은 숨막힐 듯이 더웠고 낡은 선풍기 한 대와 얇은 매트 몇 장이 바닥에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의 첫날 밤, 지창의 한숨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빚만 없었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영웅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하며 앉아있는 동안 지창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부모님께 그렇게 신경 안 썼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지창의 말은 영웅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생각해봐. 네가 부모님을 내쫓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탓하려면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남편의 반박에 당황한 지창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린 아들 꼬마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떡도 만들어 주시는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지창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웅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많이 사랑하신단다. 꼬마는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쫓아냈어요? 할머니 우시는 것 봤는데. 당황한 지창은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됐으니까 들어가서 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애가 뭘 안다고. 꼬마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창은 하이 부부가 집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이 할아버지의 감내하는 듯한 눈빛과란 할머니의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인 영웅이 잠든 후에도 지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손주에게 줄 선물을 챙겨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게 좋은 분들인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영웅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익숙한 시장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이 할아버지는 시장 구석에서 리어카를 끌고 앉아 계셨고 란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이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었지만 여전히 민첩한 몸놀림과 온화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란 할머니는 채소 더미 뒤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님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웅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놀란 눈빛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란 할머니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감동이 어렸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영웅은 어머니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두 분,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사셨던 건가요? 하이 할아버지는 영웅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마라. 여기서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 걱정할 것 없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영웅은 두 분, 저희와 함께 살러 오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그녀를 붙잡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은 어두컴컴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램프의 희미한 빛만이 거울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집어들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 대신 그는 란이 자신 때문에 잃은 모든 것, 병원에서 그녀가 겪었던 외로운 날들, 그가 집에 오는 것을 거부했을 때의 실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가 알지도 못했던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민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가식 없이, 변명 없이 자신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로지 냉혹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는 압류되었습니다. 민은 교회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고 침대 맞은편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잘생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낯선 남자만 보았습니다. 라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함정, 즉 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민은 평생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란이 떠난 지 3년 후 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높은 지위를 누리던 남자는 이제 평범한 사무직원이 되어 하노이 교회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란이 남긴 오래된 거울은 여전히 민의 침대 맞은편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은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고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거짓과 이기심 속에서 살았던 세월이 이제 그의 눈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암 환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센터는 란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란이 겪었던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일하던 중 민은 6살짜리 소녀 마이를 만났습니다. 마이는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이의 반짝이는 눈과 미소는 민의 계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저씨, 민은 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친척 중에 저처럼 아픈 사람 있어요. 민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병을 이겨냈나요? 마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강했지만 이겨내지 못했어. 하지만 그녀는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남겼단다. 마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 센터처럼요. 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맞아. 그녀는 너 같은 사람들이 최고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랐어. 그날 오후 민은 도서관의 안젤란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글은 항상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 언젠가 당신이 이 글을 다시 읽는다면 사랑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만들어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잊었지만 언젠가 당신이 기억해내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은 란의 친구인 수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희는 마침내 민에게 화를 내는 것을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민, 다음 주는 란 향기센터 개관 3주년 기념일이야. 수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연설을 해주길 바라. 당신이 원할지 모르겠지만 라는 당신이 그렇게 하길 바랄 거라고 생각해. 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갈게. 기념식 날 민은 환자, 가족, 의료진을 포함한 청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지만 배신했던 여자 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란은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병뿐만 아니라 외로움과도 싸웠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좋은 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라는 제가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남자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이 연설을 마치자 청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희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기념식 후 민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란이 남긴 은색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라는 그가 살기를 바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상실의 잔해 속에서 그는 마지막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색 거울은 여전히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의 실수뿐만 아니라 희망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은 생애 동안 간직할 희망이었습니다.